예. 서울은 지금 해가 쨍쨍 나고요. 저 아랫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날씨 좀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그 자연재해라는 게 인간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참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북한은 어떤 상황일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시대다 보니까. 자, 오늘도 아버님과 함께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월간 정세현 7월호 생방송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분야에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최고의 전문가.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을 알고 계시는, 아직까지도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방송하시는, 저는 그 자체가 존경스럽습니다. 제 새날 방송도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팩트를 이야기하자, 디테일을 이야기하자. 선동만으로 끝나면은 사람들이 뒤에 안 따라오는데 팩트와 디테일이 있으면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제 지론이거든요. 장관님도 약간 비슷하신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장관님 안 나오시는 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정세 장관님 프로필 앞에 나가고 있죠. 예. 이 정도 전문성은 대한민국을 찾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게 이제 북한 남북 관계랑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한국의 수해가 나서 엄청난 사태가 났음에도 예정이 없던, 물론 예정이 없다고 하는데 예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우크라이나에 간 윤석열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굳이 왜 우크라이나를 갔을까? 그거는 저는 우크라이나로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서 돌아오지를 않고 폴란드까지 갔다 돌아오지를 않고 네.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고 하길래 뭐 수해가 난데도 안 온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미국에서 반드시 거기 다녀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오다다. 다만 대외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 아니에요. 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갈 때는 사전에 그 방문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고 나올 때는 얘기를 하죠. 과거에도 오바마 정부 때 2000 그 9년에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죠. 그해 5월인가요? 6월인가? 당시 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아프가니스탄에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것도 틀림없이 또 미국의 말하자면 참 지시를 받고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뭐 그 오송인이 또 어딥니까? 예천 뭐 안동 이런 데 그냥 물난리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간다고 특별히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미국의 요구 내지는 지시가 매우 강력했던 모양을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다다. 그럼 궁금한 게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갈 때도 러시아에 통보를 했다 그러거든요. 윤석열은 러시아에 통보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모르겠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러시아한테 사전에 통보를 뭐 할 수 있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정도는 미국이 볼 때 뭐 그냥 슬그머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폼 잡고 나오면 되는 것이, 뭐 사전에 통보하면은 또 뭐 시끄러울 테니까 거기 보고를 하면은 우리한테도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내에도. 그래서 그건 러시아한테 통보를 했으면은 통보했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어떻게
사즉생 생즉사의 그 이순신 장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함께 싸우자는 소리를 했어요. 러시아를 적대하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꼭 이겨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같이 싸우자는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미치겠네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장관님? 미국의 요청이죠. 그 미국의 요청이면 정말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네요. 아, 지금까지 했던 일이 다 그런 거 아니요? 정말 장관님도 포기하신 분위기. 왜냐하면 러시아에도 내가 역대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아까 뭐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까지도 뭐 정부 주변에서 일을 했는데 박정희 정부 때부터 나 이런 대통령 처음 봐요. 대북 그 적개심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렇게는 안 했어요. 최악인 거죠 지금. 한반도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악인 거죠. 글쎄, 이 정도에서 그냥 이 정도 스탠스로 나갈지 이보다 더 이제 나빠질지 그거 지금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최라는 단어를 지금 못 쓰겠네. 그러네요.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아직도 최저점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윤석열이 한참 학교 다닐 때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서로 싸우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편 들면서 중공이나 소련하고 싸우면 되는 거였지만 러시아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기업과 교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민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 탈중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에 누가 그랬더라? 한국 그 고위 관료 상대로 했다고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아주 멋있게 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있다. 한러 간에도 러시아에 한국이 있고 한국 속에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러시아에 지금 우리 교민이 한 160여 명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예요? 네, 러시아에. 그 사람들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내용상 러시아를 적대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왔으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오히려 러시아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안 나오는 게 더 불안해요. 오히려 더 불안해요. 태풍 전야 같아. 폭풍 전야 같아. 차라리 상대방이 너 기분 나쁘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되는데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게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 아니야, 무시가 아니라 뭐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자고간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북한을 뭐 우회적으로 도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돌려차기를라도 하지 않겠는가. 그 푸틴의 인성으로 보면 충분히 그러고 나왔습니다. 푸틴한테 홍차 얻어먹으면 다 죽는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푸틴이 고약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나쁜 놈이죠. 근데 더 나쁜 놈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번에 아니 더 나쁜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나쁘게 하는 일인지 모르고 일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생각은 하고 생즉사 사즉생의 논리를 끌어들였는지 그 물어봐야 답변도 안 할 거고. 근데 이번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하는 느낌이었어요. 글쎄 내 얘기가 그거예요. 싸우자.
너 나랑 싸우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대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왜 저런 만용을 부리는지. 전쟁이라는 건 장관님도 뭐 전쟁을 뭐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 저는 이제 5.18 같은 거 직접 겪으면 느끼는 참혹하거든요. 전쟁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래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 같은 나라에 선전포고를 해놓으면 전쟁으로 싸운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우리한테 엄청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는. 검사 시절에 검찰에 끌려온 사람들 상대로 해서 겁을 주면은 오히려 순순히 볼더라, 굽히고 들어오더라, 시키는 대로 말하자면 자백을 하더라,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 아닌가. 예. 북한을 상대로 해서도 겁 주면은 결국은 굽힐 것이다. 압수수색. 러시아까지도 뭐 미국을 등에 업고 겁주는 얘기를 하면은, 응? 어쩔 건데 저희가 이런 배짱 아닌가? 그 외교를 바라보는 생각이 검사 시절에 머물러 있다. 이 외교를 검사 시절로 예를 들면 북한, 뭐 러시아 압수수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영자님이 댓글창에요. 러시아의 교민 수가 17만 8천 명이랍니다. 아, 16만이 아니라 107만? 아, 근데 아까 저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60명으로 들어가지고 러시아의 교민 수가 17만 8천 명이라고 이영자님께서 17만 8천 명이요. 8천. 예. 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맥락이랄까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래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자기같이 그러니까 미국에 줄 서고 자유연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 편들면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우리를 알아줄 거야 같은 그 우쭐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국제정치 세계에서. 한국을 미국의 똘마니로 보지 뭐 그 이상 어떻게 봐주겠어요. 정답이십니다. 어? 미국의 똘마니. 와,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 보도 자료에 안 나왔지만 윤석열이 젤렌스키한테 우리가 더 도와줄 테니까 꼭 이겨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 결국은 외교에서 남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저게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무엇일까? 뭐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것에 그치려면은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그러니까 나토 간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면 나토의 정보 공유 시스템, 한국의 지소미아처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할 때 쓰게 해줄게 정도가 나토가 줄 수 있는 거지만 윤석열이 나토를 감으로써 이제 사실상 전쟁에 뛰어든 느낌? 이런 느낌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한국이 나토한테 퍼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 우크라이나에 윤석열 장학금 만들고 온답니다. 그 무언 거예요 진짜 장학금은.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본인의 사제를 털 모양이에요. 자기 이름 붙이는 거 보니까. 양평 땅 팔아가지고? 일본 가도 장학금, 미국 가도 장학금. 양평 땅 팔아서 그럴 모양입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놔줘야 땅값이 오를 텐데요. 참. 야, 진짜 뭐 이런? 장학금.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게 좀 있구만. 어디 산에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바위에다가 그냥 자기 이름 새기고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 아, 진짜. 아, 저도요. 장관님에 비하면 경륜이 짧지만 남북관계 평화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미국에 굴종적일까? 문재인 대통령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영역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장관님은 약간 좀 불만이셨잖아요. 조금 더 치고 나갔어야 된다. 한미 워킹그룹 같은 거에서 좀 무시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더 공고히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맞는 정답인데 이건 너무 한쪽으로 가버리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사실상 오늘의 주제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쟁 예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건 러시아를 그렇게 자극한 것만은 분명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북한이 러시아와 그 짜고 무슨 또 도발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적대 국가하고 어떤 신뢰 관계를 꾸준히 쌓아둬야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돼도 야, 너 그런 뜻 아니지? 라고 물어보는 한 라인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적대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소한 거 상대방이 오해하는 건 사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계속 이게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윤석열 씨 큰일 나셨네, 진짜.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사람. 옛날에 김용호는 옛날에 쉽게 표현하면 저쪽에서 봤을 때 빨갱이였다면서요. 유명한 빨갱이였다고 그러던데. 운동권이었다고 네, 그랬지. 운동권이었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유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안법으로 형을 살고 나왔나요? 네. 보안법으로 그냥 구속이 됐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른바 전향을 해서 말하자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그런 이제 극단적인 우파 성향의 이데올로그로 이론가로 이렇게 변신을 했다고 들었어요. 대학에 내 학과 후배예요. 한참 후배지만 아, 그러세요? 뭐 직접 본 적은 없고 그러나 하여튼 대학의 후배고 그런데 뉴라이트 그쪽이라면서요. 그 전향이라는 표현보다는 변절이라고 보는 게 변절? 변절이나 전향이나. 네. 근데 어떻게 어떤 힘이었는지 모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학을 갔고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극우 성향으로 변신한 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은 NPT 탈퇴하고 자체 핵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했었더라고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요. 미국은 원수질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NPT 탈퇴고,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원수질 생각을 하고 NPT 탈퇴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자체 핵 보유가 어렵지는 않아요. 뭐 기술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우리 원자력 개발하고 있고 그럼. 우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핵 연료를 가공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또는 우라늄을 말하자면 고농도 우라늄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농축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라늄 폭탄 원료를 만들 수 있고 플루토늄 폭탄 원료를 만들 수는 있어요. 폭탄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라늄 폭탄이 있고 원자탄에 플루토늄 폭탄이 있는데 그건 할 수 있죠. 뭐 어렵지 않대요. 93년에 그때 그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북한이 NPT를 탈퇴를 하고 그때 내가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통일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의 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북한이 지금 NPT에 탈퇴하는 게 원자폭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그 박사들이 그러더라고. 비서관님, 사실 그게 폭탄 만드는 게 맨 처음에 그 만들 때는 정말 참 비밀 중에 비밀이고 보안 중에 보안 대상이었었지만은 그거 뭐 이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하는 것은 IAEA 우리가 가입을 했고 NPT 가입했으니까 IAEA도 가입을 했고 IAEA 사찰관들에게 상주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수시로 아무 때나 그냥 누구 방이든지 수시로 문 열고 들어오면서 혹시라도 돌아앉아가지고 무슨 나쁜 짓 하지 않나 하는 그 감시 때문에 진짜 궁금해도 호기심으로 플루토늄을 좀 추출하거나 무슨 우라늄을 농축해보고 싶어도 그걸 못합니다. 미국의 감시가 심해서 그걸 못합니다. 만들려면은 미국 원수질 생각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하고 원수를 지고 그 NPT 탈퇴하면은 북한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유엔 대북 제재를 똑같이 받게 돼 있어요. 북한이 지금 11개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외 경제 의존도는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는 금방 무너집니다. 북한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건 10% 미만이야, 북한은. 그야말로 그건 자급자족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대북 제재 때문에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데 익숙해 있는 나라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가난하게 사는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런 나라를 갔다 와서 이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게 NPT 탈퇴고 독자적인 핵보유예요. 어디서 저런 사람만 주워다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저런 생각이 국방부 장관이면 그래도 이해합니다. 저게 통일부 장관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글쎄, 근데 이제 뭐 학자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막상 통일부 장관이 되면은 그런 소리 할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막 담아놨던 자기 유튜브를 지금 닫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 쪽에서 그 유튜브 보여줘, 공개해라, 무슨 말했는지 보자. 근데 처음에는 그거 야 그런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차관급 무슨 공무원 교육개발원장으로 뭐 임명하고 막 이제 극우 유튜버 출신들을 막 이렇게 임명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이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라는 그 말을 얘기했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김용호를 임명할 거잖아요. 네. 야당이 반대를 해도. 그렇지. 김용호를 임명을 하면 이제 통일부를 이번에 저 시민단체 지원금을 안 주고 수혜로 쓰겠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의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통일부라는 게 법에 정해진 역할이 있는데 통일부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냥 법도 아니요. 헌법에 지금 대통령 선서 때부터 대통령 나는 국가인지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여하고 그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평화 통일의 길은 아니라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통일부를 차라리 없애든가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전 통일부 장관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혹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가 몇 달 동안 그냥 그 초급 목표로 견디더라도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그건 놔둬야지. 그걸 없애면은 다시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윤석열이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한 말은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이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실제로 북한에 우리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 동안 쌀 한 톨 비료 한 포대 지원한 바가 없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지원하기만 했는데 돌아온 것은 북한이 이제 어깃장을 놨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아무것도 못 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아무것도 못 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아무것도 못 줬습니다.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원 그 사업은 김영삼 정부 때 그 95년 6월달에 쌀 15만 톤 지원하는 걸 시발점으로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두 정부에서는 쌀과 비료가 일정한 그 양이 갔었어요. 그러나 그 언제쯤 얘기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끝난 것이 2008년 2월 24일이니까 지금부터 15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95년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는 그저 한 10여 년 동안 대북 지원 업무가 있었지만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이 그런 데 쓰여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도 남북협력기금을 써보지를 못했어요. 지원을 못했다고. 근데 언제적 그 기억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넘게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야기 들어보면 15년. 최근에 저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이 퍼준 건 이명박 때라면서요.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쌀 한 톨 비료 한 포대 지원한 바가 없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막
퍼주기라도 한 것처럼 거짓 선동하면. 아니 가만 있어봐. 이명박 정부 때 무슨 대북 지원을 제일 많이 했다는 것은 나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왜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팩트가 아닌 얘기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실드 칠 수는 없죠. 그 제가 보도 자료를 보고 하나 드리는 얘기라서 뭐냐면 김영삼 때는 경수로 관련해 갖고 지원이 꽤 갔잖아요. 아시죠? 그것도 미국이 주라고 그랬었죠. 예. 그리고 직접 주는 돈이 있고 국제기구 통해서 인도적으로 간접적으로 돈이 아니라 쌀, 식량 등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 지원한 게 이명박 때 가장 돈이 많았다는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이명박 정부가 그 정권 출범하자마자 그해 7월 11일 날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2000년이죠. 정권 출범하고 그저 한 만 5살도 안 돼가지고 5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자 그 다음날 12일부로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시켜버렸는데 금강산 관광은 현대가 입산료 금강산 관광 입산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현금으로 줬죠. 현금으로 줬는데 그 금강산 관광이 98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막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가 그걸 끊었으니까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그게 16년이었구나. 16년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고 뭐 그다음에 핵실험하고 하니까 유엔 대북 제재를 센 걸 요도한답시고 개성공단을 자진해서 문 닫는 바람에 이제 개성공단이 조업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에도 인건비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회사에서 각 기업들이 그걸 이제 달러로 주면은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뭐 외화로도 활용하고 거기서 또 그 노동자들 인건비는 자기들이 또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끊어졌으니까 네. 현금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간 건 예.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인데 정부 차원에서 대북 지원한 것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서 쌀과 비료를 사준 거고 그건 현물로 갔어요. 현물로. 그러니까 이런 한번 준 적 없다 하는 얘기는 그건 이명박 때 오히려 더 많이 줬다는 얘기는 예. 반론으로서는 조금 알겠습니다. 어쨌건 문재인 정부 동안 북에 쌀 한 톨 비료 한 포대 지원한 바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못 줬어 그것도. 네. 약속을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에 그다음에 9월 19일 날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걸 약속했습니다. 뭐 철도도로 연결도 및 현대화도 약속했고 현대화라는 게 KTX 깔아주는 건데 기타 많은 그야말로 북한의 SOC를 키워주는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약속들을 사업들을 많이 약속을 했는데 미국이 그해 11월 20일부터 98년 11월 20일부터 한국을 설득해가지고 뭐 어떤 점에서 압박을 해서 만들어낸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데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바람에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걸 약속해놓고 하나도 이행을 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그 지원을 못한 것은 북한이 뭐 형편이 나아져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못 주게 하는 바람에 못 준 겁니다. 네, 장관님이 또 그런 지점이 좀 불만이셨던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응? 북한 지원에 대해서 약속 못 지킨 거.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너무 봤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정부조직법 제31조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조직법 이걸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근데 그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그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고도 될까? 시행령.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시행령으로?
여기 이제 위헌 소송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 얻어서 법으로 확정하겠다 뭐 이런 전략 같아요. 일단 시행령으로 다 박아놓고. 야, 속담에 꼬리가 몸통을 긋는다는 말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지금 검찰 수사권 문제도 시행령으로 지금 그렇죠. 예. 검찰이 지금 행사를 하는 거고 이것마저도 지금 아니 헌법의 헌법의 이 규정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었고 정부 조직법을 그거의 위임이 지금 시행령인데 위임을 받아서 만든 것이 모법은 그대로 놔두고 시행령으로 그냥 너무 모르겠습니다. 개판입니다. 아니 명색이 법률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에이, 무슨 검사가 법률 전문가예요? 네? 검사는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압수수색 전문가입니다. 무슨 전문가? 압수수색. 그렇게 비꼬지 말고. 비꼬고 말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헌법을 안 읽어본 사람들인데 왜 시험 공부할 때 읽었겠지. 한 번에 외웠다고 그게 있겠습니까? 아니 9번 시험 본 사람은 9번 읽었을 거 아니야. 예. 9번 읽었으면 달달달 외겠다. 예.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래요. 윤석열이 미국 가가지고 워싱턴 선언 같은 걸 했습니다. 4월 달에.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미국이 핵전쟁이 나면 이렇게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 약속이에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거잖아요.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가가지고 그 한미 핵협의 그룹이라는 또 코로나 깨가지고 18일 날 열었죠. 네. 그때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4월 달에 합의한 것을 지금 7월 18일 날 열었는데 석 달 걸린 거지 그 가동하는데 참 빨리도 그 NCG 회의를 열더라고. 그래서 나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뭐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해줄 건 없고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한 번은 해야 되겠지만 서서히 해. 어떻게 보면 나 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미국한테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 같아. 너무 그냥 매달리니까. 질척거려. 그렇지. 적당히 해야지. 아니 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무조건 끌고 와서 그냥 확장 억제만 하니까 아마 피곤해할 것 같아 미국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처음에는 원래는 핵 공유라고 그랬잖아요. 네. 핵을 미국이랑 공유할 거야 했는데 미국이 뭔 소리야 안 돼. 니들이 핵전쟁 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이제 워싱턴 선언인데. 그걸 심리적 공유라고 그랬나? 그렇죠. 사실 심리적 공유 이런 거. 심리적 핵 공유. 그러니까 이게 지금 NCG 첫 회의가 용산에서 열렸는데 이것도 웃겨요. 열렸는데 윤석열이 북한이 핵 사용을 엄두를 못 내게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저 헤드라인으로 저렇게 나오고 말하자면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해줄게. 몇 명 보낼게 회의 한번 해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한테 얻는 이득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선 진짜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 속에 숨어 있는 그야말로 그 함의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핵 사용을 엄두를 못 내게 확장 억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전부 다 이쪽에다 끌어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미국의 전략 자산은 북한을 포위하겠다는 건가? 엄두를 못 내게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 것이 아니잖아. 미국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데가 좀 한두 군데요. 우선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만은 해도 자기는 직접 지금 참전을 안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뒤에서 조정하고 있고, 미군이 나가 있는 데가 지금 이 지구상에 하면 160개 이상이 될 거예요, 나라가.
도처에 나가 있는 미군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한국에서만 유난히 북한이 조금만 움직여도 막 쫓아와서 내지는 막 그냥 뭐 일만 있으면 찾아와 가지고 기시다까지 끌고 와서 또 와가지고 뭐 확장 억제를 부탁하면 나 같으면 실직 나겠어. 진짜 질척거리는 게 맞네요. 실직 근데 나겠어. 그 하나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 선언을 얻으려고 133조 기업의 투자를 미국에 갖다 바친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남녀간에 사랑을 해도 적절한 시간에 아주 그 참 분위기 있을 때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더니 그래야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하는데 피곤해.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윤석열이 미국 스토커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그쪽에서는 알았어. 예. 확장 억제 해줄게. 근데 확장 억제라는 말을 약속받고 우리 쪽에서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북한이 아니 미국이 우리한테 약속한 확장 억제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이 벌어졌을 때 이만큼밖에 안 해주고 뭐라고 할 거야. 이만큼으로 해준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었고 우리가 좀 여기저기 관리하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모든 우리의 역량을 당신한테만 쓰는가? 그러니까요. 북한한테만 쓸 수 있는가? 참 미치겠네 진짜. 이게 저는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국방이라는 워딩이 박정희 임기 말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자주국방이란 말. 임기 말까지는 아니고 7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글씨 쓰기를 좋아했잖아요. 글씨를 잘 씁니다. 붓글씨. 붓글씨를. 그래서 자주국방이라고 써가지고 지금 대통령 그 집무실이 된 국방부 옥상 위에다가 새로 자주국방 4글자를 크게 새겨서 옥상 위에다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세워놨었어요. 남산 위에서 그때는 남산 타워도 없을 때지만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게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그게 이제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얘기가 국가 외교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안보입니다. 세큐리티인데 세큐리티 안보의 첫 번째 방법은 자주국방이에요. 두 번째가 자주국방으로 힘이 딸릴 때 동맹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셀프 디펜스가 1번이고 세큐리티의 방법 노선 그 부차적인 것이 얼라이언스예요. 동맹. 근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 돼가지고 한미 동맹이 바로 그 안보의 그 1차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미 동맹 자체가 그냥 안보고 동일시 돼 버렸어요. 동해가 돼 버렸어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때 거기다 걸어놓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자주국방 때문에 미국이 좀 의심을 좀 했지. 그래서 뭐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 아니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하자면 음모론적인 그렇죠. 얘기고 그런데 어쨌건 미사일 사거리도 늘려보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뭐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자주국방이라는 걸 썼지만 나중에는 슬그머니 그게 없어졌어요. 국방부 건물에서. 뭐 CIA 또 불려갔나 봐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자, 어쨌건 윤석열이 지금 하는 모습이 일부 한국의 극우들한테는 그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진짜 보수라는 게 일단 어떻게든지 간에 미국하고 동맹은 동맹이고 자주국방을 외쳐야 진짜 보수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러게요. 아이고 참 그 지금 내가 그 70년대 그 국방부 건물 옥상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친필로 쓴 자주국방이라는 그 글씨판 새로 만들었죠. 그게 그 참 어떤 점에서는 참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 이제 젊은 나이인데 30대 이제 초반 중반밖에 안 됐을 때 야 박정희가 그런 대로 정권을 잡을 때는 쿠데타로 했지만은 적어도 저걸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내세운 거 보면은 뭔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좀 믿을만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거기다 차라리 거기다 한미동맹이라고 4글자를 새겨가지고 어디 그러니까요. 북글씨로. 천공한테 글씨 좀 받아가지고
뭐 한글을 모른다고 그랬지. 장관님이 뭐 하나도 안 웃으시면서 이렇게 개그를 치세요. 당황스럽게. 연타로 때리니까 제가 정신 못 차리겠어요. 천공한테 천공은 글씨를 모른다 그랬지.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거기 시키는 대로 한다면서.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아니 나는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까지 다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지금 4급 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뭔 줄은 알고 그러나 4급 공무원이 그게 서기관이고 과장입니다. 네. 그것까지 다 걷어내면은 사무관 이하를 데리고 사무관 그다음에 뭐 주무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사 뭐 주사보 뭐 그다음에 서기보 이렇게 되는데 옛날식으로 하면은 사무관 이하를 데리고 일을 할 건가? 참. 자, 이야기 나가볼게요, 장관님. 근데 이제 북한의 반응인데 일단 이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이거에 대해서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야, 저보다 똑똑하시다니까. 응? 디테일이 더 강하시다고요. 한미 훈련 중단은 비핵화 조건이 못 된다. 그러면서 뭐 무조건적 대화하자고 하는 대화 제의가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한미 훈련 중단 자체가 니들이 중단한다고 한들 우리의 비핵화 조건은 못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북미 대화의 개시 조건으로서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그 직후만 해도 2018년이죠. 한미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 19년에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에 그래도 미국에서 계속 회담을 재개하자고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재개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한미 연합 훈련부터 중단을 해라.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를 말하자면 그 존중한다는 의사로 알고 우리가 회담장에는 나가면 그 사람들은 또 회담 탁이라고 그래요. 탁. 탁. 식탁 할 때 탁. 탁자. 테이블. 어떤 것은 굉장히 쉬운 말을 쓰는데 어떤 것은 또 굉장히 못 알아듣는 말을 써요. 저건 뭐 코너킥을 뭐 모서리 차기, 구석차기, 뭐 구석차기, 네. 뭐 이런 거 잘하는데 회담 탁에 나오도록 하려면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제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은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특히 남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냥 무턱대고 한미동맹 또는 확장 억제를 부르짖으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니까 이제 그런 정도 훈련 중단 내지는 전략자산 전개 그 중지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내가 후회담 못 나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비핵화는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비핵화를 하고 나서도 체제가 위험하지 않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준다면 나갈 수 있지만은 그냥 연합훈련 중단 내지는 뭐 전략자산 전개 중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일단 회담에 나갈 수도 없고 그거하고 비핵화는 못 바꾼다. 굳이 바꾼다면은 지금 김여정이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런 이 임플리케이션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그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4월 27일 날 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끝났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사실은 5월 중순에 회담을 하게 돼 있었어요. 5월 25, 6일 경에. 그런데 괜히 북한의 최선희 당시의 외무성 부상이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담화를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되어 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것을 편지를 공개까지 해버리지 않았어요. 예. 그게 내 기억에 우리 시간은 24일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늦게 그냥 내일 아침 25일 날 새벽에 아침에 뉴스 공장에 나오시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내가 그 새벽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장관 그때 북한이 회담을
깰 것처럼 말하자면 장외 압박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처음부터 북한이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겠다는 차원에서 최선희가 좀 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살려낸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5월 26일인가 김정은 위원장을 그 판문점에 통일각으로 불러내가지고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해서 다시 소위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살려냈고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그 5월에 상원에 출석한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으로부터 CVI들을 끌어내려는 것이 그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정책이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북한으로부터 그러니까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끌어내려면 완전하고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다음에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개런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핵을 완전히 우리가 포기하면 체제 보장하는 것이 확실히 담보돼야 그렇지. 핵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럴 거다라고 이제 미국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으로서는 싱가포르 회담하러 가는데 60몇씩 싱가포르 회담하러 갈 때 그는 비행기 타고 갔구나. 중국 비행기로 갔나? 그렇죠. 중국 비행기로 갔던가 그랬을 거야. 약간 희망을 가지고 갔고 그런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이 세 가지를 단계별로 동시에 진행한다. 말하자면 서로 연계시켜 가면서 그런 이제 원칙에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회담 끝나고 나서 일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은 평화협정도 체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도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입구는 종전선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종전선언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가 한 거예요. 예. 예. 그걸 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저 반국가 세력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으니까.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미국이 그 미제야 종전선언?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트럼프도 바이든도 다 똑같은 말 했는데 뭘. 뿐만 아니라 원래 그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그때 11월 달에 하노이에서 그 당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는 문제를 그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만 비핵화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정상회담도 준비하게 됐는데 2007년 10월 달. 그러니까 종전선언 한반도 전쟁의 공식적인 선언, 종료선언, 종전선언은 부시가 맨 처음에 말을 꺼냈고 그걸 트럼프가 다시 그 복귀를 해서 써먹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 미국 대통령이 다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종전선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슨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당겼고 무슨 뭐 북한한테 무슨 그랬죠. 굴종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근데 자관 CVIG를 요구한 겁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는 말하자면 CVID를 지금 이번에 나토 성명에서도 CVID를 요구를 했고 ARF 그 회의가 끝나면서도 또 CVID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다 나토나 ARF나 다 이거 미국 휘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지시를 받고 지금 CVID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전에는 CVID를 시키고 싶으면 우리한테 CVIG를 보장을 하라. 그러니까 핵을 안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치지 않겠다는 보장, 약속. 그리고 그것을 중국, 소련, 러시아 같은 나라 또는 유엔 총회에서 그걸 말하자면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건드리면은 우리가 나서서 그걸 막아주겠다는 식의 체제 보장을 해준다면은 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뗀 겁니다. 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한 이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 CVID를 우리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CVID를 하라면 하는 거고 미국이 하라는데 너희들이 무슨 너무 조건을 이렇게 세게 걸면 되나? 약속도 안 지킬 놈들이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책임을 그쪽에다 넘기는데 북한은 2018년 5월 달에 폼페이오가 꺼냈던 CVIG라는 그 용어를 앞으로 이제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올 겁니다. 예, 참. 이 새날을 보고 더 빨리 그것이 당겨질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온 발언들 중에 이제 전쟁 위험이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야 니들 우리 경제 수역으로 조금만 더 들어오면 미국 니들 정찰기 격추시켜 버릴 수도 있어 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이제 심각해지는 7월 10일 날인가 그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경제 수역을 미국 정찰기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있긴 한 거죠. 아니야. 근데 거기 그 김여정이 구체적으로 거리를 얘기를 하던데 원래 지금 1982년에 그 합의가 된 국제법이라는 건 사실은 뭐 그 통과가 됐다기보다는 합의의 형식을 밟는데 영해 범위를 12해리로 했어요. 12해리면은 1해리가 1.852 1852m니까 1.852km지. 12 곱하기 1.852 하면 얼마가 되나? 한 2km 정도 되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200해리가 EEZ, 그러니까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김여정의 얘기인 걸 보면은 영해 범위 12해리와 그 EEZ 범위 200해리를 합쳐가지고 212 곱하기 1.852 한 범위 바뀌어 있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들어오면은 금방 그 비행기 속도가 있으니까 미군 정찰기가 북한 영공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면은 쏴버리겠다는 그 암시를 한 거지. 미국은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있죠. 일부러 그렇게 나오게끔 바라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전쟁 위험이 있다고 높다고 이제 저게 겁을 주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매달리고 뭐 확장 억제 그러면 확장 억제 우산은 펴줄게. 근데 내년에 지금 무기 좀 많이 사. 그렇죠. 우리 새로운 그거죠. 네. 무기 좀 새로 만드는 거 있거든. 아주 성능 좋은 거. 그 장사하는 거야. 그러려고 일부러 자극한다. 그리고 실제로 69년으로 내 기억을 하는데 68년에는 1월 21일 날 그 청와대 뒷산까지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지 않았어요. 박정희 저격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다 죽고는 김신조 한 명만 살아남았는데 그런 이제 1.21 침투, 그 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 그해 또 그 가을인지 여름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 네. 그런데 69년에 다시 미군 정찰기 한 대가 북한 영공에서 격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시 완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푸에블로는 납치는 않은데. 푸에블로 그는 원산 앞바다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대동강 앞바다에다 갖다 놨어요. 현재도 안 돌려주고 있는 거죠. 안 주지. 상징적으로. 미국을 이긴 사건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을 악마화하는데 그 국민 정치 교육 내지는 뭐 인민들 정치 그 교육 내지는 국제사회 북한이 미국이라는 데가 이런 나라다 말이야. 물증이야. 푸에블로를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은 푸에블로호를 선물로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선물로 지금 급에 갔다가 어떻게? 그때 푸에블로 그 납치될 때 북한의 포격을 맞고 상당히 많은 수의 그 해군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한번 격추된 적이 있고 영해에 들어갔다가 배가 납치가 돼가지고 지금 대동강가에 지금 전시가 돼 있는데 그런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김여정의 그런 어떤 이 성명이 단순하게 엄포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미국은 하고 있을 겁니다. 장관님 그런데요. 이번에 북한이 우리를 남측 뭐 남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했다.
이제 그 이야기 한번 좀 나눠줘 아. 보실게요. 근데 그냥 그 이 화살표 두 개 뭐 화살표인가 네. 그러대 꺽쇠 이렇게 그런 거 그거는 소위라는 뜻이야. 저희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소위란 뜻이구나. 어. 이른바 그 이른바 니들이 예. 부르는 이름. 이른바 대한민국 그러면서 어차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더구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슨 김정은 정권의 괴멸을 시켜야만 그 통일이 온다는 식의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뭐 교류 협력이고 무슨 뭐 인도적 지원이고 다 그 꿈 깨고 뭐 포기하고 그냥 따로 살아야 되겠다. 힘들지만 너희들이 안 줄 생각 더구나 대북지원부가 아니라는 거 보니까 남북 협력 기금 한 대개 1년에 한 1조 정도 됐었는데 못 쓰면 그대로 그냥 2월 돼요. 그것은 지금도 아마 1조 정도는 책정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도 쓸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면은 올 것도 없다면은 그리고 더구나 우리를 괴멸시켜서 통일시키겠다는 사람이 이른바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은 이제 그들과는 상종할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은 국가 대 국가로 관계로 가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떡수표 딱 2개 넣어가지고 이른바 저희들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붙여주겠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남북한의 관계는 특수관계여서 뭐 출국 이런 표현도 안 쓰고 출경 뭐 입경 그러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랑 우리랑 이제 남남이야라는 다른 표현인 거죠. 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뭐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한, 북한 이렇게 지나간 얘기지만 잠깐 아까 내가 CVIG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CVIG 얘기를 한 것은 벌써 5년 전인데 2018년 5월달에 상원에서 그렇게 증언했으니까. 근데 이제 북쪽에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누가 그랬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어디선가 CVIG는 우리가 해줄 수도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대. 에? 그 말은 바른 말을 한 거야. 북한이 CVIG를 요구한 것은 남한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하라는 거예요. 한국이 북한 체제를 갖다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어떻게 체제 안전을 보장하십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 전시작전 지휘권도 없는 나라가. 미국이 하라는 거예요. 북한의 요구는. 그리고 그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국이 하겠다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를 한국 정부에 줘가지고 한국이 그걸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 CVID만 계속 주장할 거고 CVID의 대가로서 CVIG는 안 된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미국이 북한이 이번에 화성포 18형 ICBM 그 시험 발사에 비교적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뭐 대기권 재진입을 했느니 못했느니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지금 상당히 기술 진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한 번 그렇게 쏴서 또 성공을 하고 7월 27일 날 지금 전승절 기념일인데 그날 뭐 퍼레이드를 하거나 그 전후에서 또 한 번 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고도도 위협적이고 날아간 사거리도 위협적이 되면은 난 미국으로는 CVIG에 대해서 운을 띄우면서 북미 간의 비공개 물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더 큰 사고를 칠 테니까. 그럴 때는 윤석열 정부한테 얘기 안 해요. 그렇겠죠. 윤석열 패싱이 이루어지는. 응? 윤석열 패싱.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까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극적으로 풀리면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극적으로 풀리면 반전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골마가지고 현재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의 전쟁 예비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북한 관련 발언을 할 때마다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데 그야말로 그 정치인답지 못한 그 행보지. 정치인이라는 게 좀 그 횡보도 하잖아요. 옆으로 갔다가 뭐 우왕좌왕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국가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는데 그냥 그야말로 영어로 한다면 스트레이트 포워드
직진. 직진. 어. 그다음에 임전 못해. 그냥. 근데 이렇게 좋게 표현하시면 어떡해요? 이보진전을 위한 일보 후퇴도 없어. 개념이 없는 거지. 어? 정치와 압수수색 검사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점을 저거 죄 있는 것 같은데 압수수색 딱 그 관점으로만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에 대한 책임도 못 져서 처음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을 감지하게 되면은 선제 타격해버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북한이 말하자면 그때 그 얘기를 할 때는 북한이 액체 연료를 써서 그런 미사일을 발사할 그 계획이면은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장면이 위성에 찍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고체 연료를 장착해가지고 쏘아 올리면은 갖다 끼고서 그냥 누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드가 작동할 시간도 없어지는 그렇지. 거죠. 사드가 작동할 시간도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드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급 그렇죠. 그걸 갖다가서 이 한국 상공에서 떨어뜨리려고 와 있는 거예요. 마중 나온 거야. 한국을 위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선제 타격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정 억제로 미국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속담에 10사람이 도둑한 놈 못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 쏠 줄을 모르는데.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고 대통령이 나가 있을 때 쏠지도 모르는 거고 나가기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나간 사이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토 가가지고 그게 파리나 런던이나 그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핵 규탄해달라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이 뭔데? 미국 타겟이잖아요. 미국 타겟. 미국 타겟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하고 나면은 그만큼 북미 협상에서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네. 실제로 그걸 쓰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러나 그 협상력으로 만들었지만은 계속 미국이 그걸 그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고 대가도 없이 CVID만 요구를 하고 또 뭐 전략 자산을 배치해 가지고 정말 겁나게 만들면은 적어도 북한으로서는 최소한도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는 그 경고의 뜻으로 미국 본토 쪽으로 쏠 수 있죠. 제가 표현한 게 이제 북한의 은장도다. 들어오면 자폭한다 이런 느낌이고. 그렇지, 은장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분위기를 좀 어렵게 우리가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북한 니들은 핵 포기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좀 생각해 볼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글쎄 지금 북한은 그렇게는 핵을 포기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 다시 말해서 미국이 꼭 북한을 때린다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처럼 과거에 그 동맹국이었던 나라도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수틀리면 북한을 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보장하는 그런 그 체제 안전 전략 그걸 가지고 회담을 시작한다면 나갈 수 있다. 아니면은 너희들이 전략 자산 전개하고 뭐 그다음에 정찰 비행기 뜨고 보면 거기에 맞게 비례해서 계속 우리는 미사일 쏠 테니까 이미 예고했고 그러니까 그 맞은 뒤에 나중에 뭐 격추됐다고 뭐 섭섭하다고 하지 마라.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쏘다 보면 꼭 겨냥해서 쏘지 않아도 어쩌다 보면 맞을 수도 있죠. 남북 관계라는 게요. 제 철학, 제 가치관으로 비춰 보면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유튜브 세계에서도 그렇고 진영간도 그렇고 최소한 잘못한 정치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탄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진영 간에도요. 진영 안에서도 상대 밥줄 끊으려고 하면 밥줄 끊지 못한 상태에서 싸움만 나요. 그러니까 북한 딱 윤석열이 그런 캐릭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극우 세력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극우 세력들은 주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구가 더 많으니까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 한 놈씩 잡고 죽이면 우리가 이긴다 같은. 실제로 전쟁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상대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밥줄 끊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목숨줄 끊으려고 하고. 상대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내가 양보할 건 양보를 해야 평화가 오는 건데 너 죽어버릴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문제는 극우 세력이 문제인 게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윤석열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면 저딴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극우 세력들은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북한 때려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윤석열한테 그대로 주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날지 뭐 날지 모르겠는데 불안해 죽겠는 겁니다. 그러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 피고지다님 칼라똥파리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엄중한 얘기라고 했는데 닉네임이 사람을 저를 웃기시네요. 칼라똥파리님 감사합니다. 자 장관님은 또 7월 또 힘들게 지켜보셨을 것 같고요. 8월은 또 어떤 나쁜 뉴스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8월 달에는 내가 새날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 가세요? 8월 한 달 미국을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따라갈랍니다. 따라오시오 그럼. 평양 가서도 오자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뭐하러 가시는지 말씀하실 수 없고요. 좀 나도 쉬러 가는 거지. 그러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럼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다고 이걸 네. 1시간씩 전화로 할 수는 없고. 전화로 하셔도 돼요. 응? 저는 장관님 목소리는 항상 고픈 사람이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8월에 못 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안하시고요. 월간 정세연 7월호 생방송으로 발행해봤습니다. 자,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날에 있다가 한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